우리 엄마 죽어요. 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요. 아이의 외침이 밤하늘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도진. 오늘 그는 평생 몸담았던 조직과 마지막 고리를 끊고 나왔습니다. 돌아갈 집도 반겨줄 사람도 없이 눈보라 속을 묵묵히 걷고 있었죠. 그때 또렷한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깜깜한 길 한가운데 9살쯤 된 여자아이. 외투 하나 없이 샛노란 후드티만 입은 채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 돌아서려는 순간 아저씨도 나쁜 사람이에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따뜻한 안방이신가요? 아니면 퇴근길 차 안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겠습니다. 부산의 좁은 뒷골목이 거친 눈보라에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밤이었죠. 장도진은 검은 코트깃을 바짝 세운 채 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42. 도진은 오늘 평생을 바쳐 몸담았던 조직과의 질긴 인연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는 텅 빈 삶만이 도진을 기다리고 있었죠. 눈발은 점점 더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도진의 넓은 어깨 위로 차가운 눈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을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골목 끝에서 철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평생을 칼날 위에서 살아온 사내의 지독한 습관이었죠. 도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을에 들려와야 할 욕설도 주먹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칼바람을 타고 날아온 건 가냘픈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도진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고사리 손 하나가 도진의 손목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죽어요. 도진의 눈앞에는 9살 남짓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얇은 후드티 한 장.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아이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죠. 도진은 차갑게 손을 쳐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 아이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려 했습니다. 더는 세상 일 따위에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발 조용히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도진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사람 좀 살려줘요. 아저씨도 나쁜 사람이에요? 도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나쁜 사람. 그 한마디가 도진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진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걸요. 눈발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왼쪽 뺨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팔뚝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명백한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뿌리치려던 도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멀리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술에 찌든 걸걸한 목소리. 그리고 비명 같은 신음이 바람을 타고 전해졌죠.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요, 아저씨. 우리 엄마 진짜 죽어요. 도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맞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진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이 세상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깊은 절망이 깔려 있었죠. 법이나 제도가 구해주지 못하는 지옥. 도진은 그 냄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죠. 앞장서.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도진의 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너무나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골목은 미로처럼 좁아졌습니다. 양옆으로 페인트가 벗겨진 폐가들이 유령처럼 늘어서 있었죠. 어둡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도진의 코를 찔렀습니다. 지독한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아이는 다급하게 걸음을 재촉했고 도진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어느 허름한 반지하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덜컹거리고 있었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불길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진은 아이를 뒤로하고 먼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도진에게 후지는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만난 이 작은 아이가 죽어가던 도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낡은 방문을 힘겹게 밀었습니다. 삐걱. 소름 끼치는 쇠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죠. 그 순간 훅 하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지독한 곰팡내. 오래된 습기와 썩은 내가 진동했고 무엇보다 살을 애는 듯한 싸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본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난장판이었죠.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흉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서랍은 뒤집혀 속살을 드러냈고 찢어진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빈 소주병이 쓰러져 있고 구석에는 피에 젖은 수건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명백한 폭력의 흔적. 그것도 아주 격렬하고 일방적인 폭행이 휩쓸고 간 자리였습니다. 엄마!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진도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죠. 방 한쪽 구석에 누군가 짐짝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미동조차 없는 여자였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봐! 아이가 여자에게 달려가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인형처럼 반응이 없었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을 켜고 조심스럽게 여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렸죠. 최유리.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쓰러져 있는 여자. 그녀는 최유리였습니다. 9년 전 도진이 제 손으로 모질게 떠나보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사랑했지만 깡패라는 자신의 시궁창 같은 삶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홀로 두고 떠났던 사람. 그녀가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 눈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 쉬어지지 않았죠. 유리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엄마! 일어나! 제발! 눈 좀 떠봐! 아이는 유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유리의 어깨에 닿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닿았다가 떨어지고
다시 닿았다가 떨어지고 마침내 도진은 유리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다행히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죠. 살아있다. 도진은 그제야 막혔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도진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주소는 부산 동구,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하는 도진의 눈매가 매섭게 방 안을 훑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의 세계에 몸담았던 사내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결정적인 흔적을 발견했죠. 선명한 신발 자국.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큰 운동화 자국이었습니다. 젖은 흙이 묻은 발자국이 현관에서 방 안쪽으로 그리고 다시 현관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이 난장판을 만들고 나간 겁니다. 도진은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그랬어? 아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오늘 또 술 마시고.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닥으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도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서 우두둑 뼈 소리가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놈을 찾아 죽이고 싶었지만 지금은 분노를 삼켜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도진의 시선이 반쯤 열린 옷장 안으로 향했습니다. 안쪽 벽면에 찍힌 작은 손자국들. 먼지 낀 벽을 긁어내린 듯한 손톱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놈에게 맞고 있을 때 이 작은 아이는 저 좁은 옷장 안에 웅크려 숨죽여 울고 있었던 것이죠. 도진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도진은 유리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덜덜 떠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아저씨가 왔잖아.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유리를 들것에 실어 옮겼습니다. 도진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죠.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눈발 너머로 멀어지는 반지하 집의 작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창문 옆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희미한 그림자. 검은 후드를 눌러쓴 남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림자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놈이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도진은 다시 시선을 돌려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그녀. 도진은 마음속으로 피해 맹세를 했습니다. 이번엔 지켜야 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구급차는 거친 눈보라를 뚫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도진의 거친 손은 여전히 아이의 작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9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잔혹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구급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응급실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달려나왔죠. 들것에 실린 유리가 급류에 휩쓸리듯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진은 하진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형광등의 날카로운 불빛이 시야를 찔렀고 코끝에는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도진을 막아섰습니다. 유리는 의료진들에 둘러싸인 채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쾅! 응급실 문이 야속하게 닫혔습니다. 하진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닫힌 문을 응시했습니다.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진의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진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기실로 이끌었습니다. 대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자, 붕대를 감고 신음하는 중년 여성. 도진은 가장 구석진 의자에 하진을 앉혔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도진의 소매를 놓지 않았죠. 여기 앉아 있어. 금방 올게. 도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눈빛. 그 눈동자가 도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진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 가. 도망 안 가니까 걱정 마. 저기 자판기에서 따뜻한 거 사올게. 그제야 하진이 망설이며 손을 풀었습니다. 도진은 자판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코코아를 뽑아왔습니다. 자, 마셔. 도진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하진은 두 손으로 컵을 소중하게 받아들었죠. 뜨거운 온기가 아이의 언 손바닥을 녹이자 덜덜거리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하진의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복도의 소음이 웅웅거렸지만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도진이 입을 열었죠. 너 몇 살이야? 하진이 코코아를 호호 불며 대답했습니다. 아홉 살이요. 도진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아빠는 없어요. 하진이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물었죠. 아빠가 언제부터 없었어? 태어날 때부터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나 낳기 전에 떠났대요. 하진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기엔 너무나 건조하고 담담한 말투. 하지만 그 속에는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9년 전, 도진이 유리를 떠났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리는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도 모르게. 바로 그때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인적 사항 좀 적어주세요. 도진은 멍한 정신을 부여잡고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부모님이라던가. 간호사의 질문에 하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예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안 계세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도진을 보며 물었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도진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지인, 친구, 옛 연인. 그 어떤 단어도 이 복잡하고 질긴 인연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입니다. 결국 도진은 가장 무미건조한 단어를 뱉었습니다. 간호사는 무심하게 기록하며 다시 물었죠. 환자분 성함은요? 도진이 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진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최유리요. 우리 엄마 이름은 최유리예요. 최유리. 아이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도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미 짐작했지만 확인 사살을 당한 기분이었죠. 9년 전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 조직 생활을 하는 깡패인 자신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모질게 밀어냈던 여자. 그녀가 지금 행복은커녕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번호도 바꾸고 철저히 숨어 지냈던 지난날이 거대한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유리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고 폭력적인 놈을 만나 지옥 같은 삶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도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트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저기요,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트에 최유리 세 글자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9살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내 아이일까? 도진은 차마 입 밖으로 묻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엄청난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응급실의 창백한 불빛 아래 도진은 9년 만에 잔인한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의사가 걸어 나왔죠. 도진과 하진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은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탈진과 영양실조, 그리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하진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도진 역시 잔뜩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죠. 그런데 보호자분. 의사가 도진을 돌아보며 난처한 듯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자분이 회복하려면 며칠은 걸릴 텐데 그동안 아이를 돌봐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도진이 말없이 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도진의 소매자락을 붙잡은 채 불안한 눈망울로 올려다보고 있었죠. 연락할 친척분이라도 있나요? 하진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우리 엄마랑 저만 있어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사회복지사를 호출했습니다. 곧이어 젊은 여성 상담원이 다가왔죠. 아동보호 상담을 좀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담원이 도진과 하진을 번갈아 보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안 계시면 규정상 일단 임시보호시설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싫어요. 하진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도진의 옷자락을 잡은 손에 하얗게 힘이 들어갔죠. 아저씨랑 있을래요. 저 시설 안 가요. 엄마 깰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상담원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시궁창 같은 삶에 이 작은 아이를 들여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도진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임시로 데리고 있겠습니다. 상담원이 의아한 눈으로 도진을 훑어봤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옛 지인입니다. 이 아이 엄마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진의 대답에 상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원 확인 절차부터 밟겠습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을 마치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도진은 하진의 작은 손을 잡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얇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자신의 두꺼운 코트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푹 둘러줬습니다. 코트가 아이의 발목까지 내려와 마치 이불을 덮은 것 같았죠. 어디 가요? 하진이 코트 깃을 여미며 물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 거기서 자. 도진은 짧게 대답하고 앞장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동네였습니다. 가로등도 태반이 꺼져 있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허름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옥탑방으로 오르는 계단은 가파르고 위태로웠죠. 하진은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도진이 묵묵히 아이의 등을 받쳐주며 함께 올라갔습니다. 끼익.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았습니다. 작은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가 전부인 공간.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천장에는 빗물이 샌 자국이 선명했죠. 보일러도 고장났는지 방 안에는 찬바람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 한마디에 도진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며 아려왔습니다. 이렇게 춥고 초라한 곳이 아이에게는 더 따뜻하게 느껴지다니. 도대체 어떤 지옥에서 살아온 걸까요? 도진은 옷장을 뒤졌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전기장판을 꺼내 먼지를 털고 바닥에 깔았습니다. 두꺼운 담요도 꺼내 하진에게 덮어줬죠. 여기서 자. 따뜻해질 거야. 하진은 전기장판 위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습니다. 곧 온기가 올라오자 잔뜩 굳어있던 아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아저씨는요?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자. 도진은 창가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새벽 하늘은 여전히 먹물처럼 어두웠죠. 얼마나 지쳤던 걸까요? 하진은 금세 골아떨어졌습니다.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하지만 도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9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유리와 함께했던 짧지만 찬란했던 날들. 처음 만났던 설렘, 함께 웃었던 행복, 그리고 모질게 밀어냈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 유리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가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도진은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등을 돌렸을 뿐이었죠. 혹시 그때 유리가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도진은 괴로움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무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푸르스름해지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 부스스 눈을 뜨고 일어났죠. 의자에 앉아있는 도진을 보며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깼어? 잘 잤어? 도진의 물음에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굴러다니는 라면 몇 개와 계란 몇 알이 전부였죠. 늘 혼자 대충 때우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진은 겉옷을 걸쳤습니다. 잠깐 다녀올게. 문 잠그고 있어. 어디 가세요? 하진이 또다시 버려질까봐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금방 와. 밥 사러 가는 거야. 도진은 안심시키듯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밀가루와 멸치, 대파를 샀습니다. 따뜻한 수제비라도 끓여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에게는 인스턴트가 아닌 정성이 들어간 따뜻한 음식이 필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도진은 좁은 부엌에 섰습니다.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야만 했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붓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서툴기 짝이 없었죠. 밀가루가 사방으로 날리고 반죽은 질척거렸습니다. 하진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저씨 요리 잘하세요? 처음이야. 도진이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하진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난 지 하루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죠. 그래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아이의 말에 도진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끝에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멸치 육수에 투박하게 떼어 넣은 반죽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죠. 도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제비를 그릇에 가득 담아 하진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하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호호 불어 조심스럽게 한 입 넣었죠.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꽁꽁 얼었던 몸을 녹였습니다. 순간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서툴지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던 건지 아이는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진도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은 밍밍하고 형편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릇을 거의 비울 때쯤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도진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고 싶다는 것. 도진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고 하진도 그런 도진을 맑은 눈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작은 옥탑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두 사람만의 따뜻한 아침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죠. 도진은 하진의 작은 손을 꽉 잡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병실 문을 열었죠. 창가 침대에 유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다행히 눈은 뜨고 있었죠. 가녀린 팔에는 투명한 링거액이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진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유리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유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진은 엄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울었죠.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아프지 않은 거죠? 응,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유리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의 젖은 시선이 문가에 서 있는 도진에게 닿았습니다. 순간 유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죠. 도진 씨. 9년 만에 입 밖으로 꺼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리는 너무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링거 줄이 당겨지며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하진이 놀라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도진은 못 박힌 듯 문가에 서서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변명을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그저 조각상처럼 서 있을 뿐이었죠. 유리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움, 원망, 슬픔, 그리고 안도감. 수만 가지 감정이 그녀의 야윈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진이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도와줬어요. 엄마 쓰러졌을 때 119도 불러주시고 저도 돌봐주셨어요. 유리는 젖은 눈으로 도진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원망 섞인 한마디를 토해냈죠. 왜 이제야? 그 한마디에 도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하진이는 괜찮은 거지?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죠. 응. 씩씩해. 아주 많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꾹꾹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진을 돌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건조하게 말했죠. 의식은 돌아왔지만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며칠은 더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가 나가자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진만이 엄마 옆에서 종알거릴 뿐 도진과 유리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유리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진이 부축하려 했지만 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잠깐만 있어. 엄마 금방 올게. 유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을 나갔고 도진도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끝 창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진이 돌봐줘서. 별거 아냐. 당연한 일이었어. 도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리는 한참 동안 도진의 얼굴을 뜯어보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근데 다시는 하진이랑 나한테 상처 주지 마요. 유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지금 당장 우리 곁에서 떠나요. 나는 그렇다 쳐도 내 새끼한테까지 또 상처 주면 그땐 나 당신 용서 못해. 도진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자신은 9년 전에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획 돌아서 병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임지겠다. 다시는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겠다. 의사와 상담을 마친 도진은 유리가 태어나면 갈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끔찍한 반지하 집으로는 절대 돌려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곳엔 폭력과 가난, 나쁜 기억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도진은 두 사람을 자신의 옥탑방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좁고 불편하겠지만 당장은 그곳이 유일한 도피처였으니까요. 사흘 후 유리가 태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유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도진이 짐을 들고 앞장섰고 하진이 뒤에서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끼익. 녹슨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방이 세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도진은 자신이 쓰던 방을 유리와 하진에게 내줬습니다. 자신은 거실 구석 찬바람 드는 곳에서 자겠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지내는 거예요? 하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당분간은. 도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리는 말없이 낡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바랬고 장판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은 안전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의 고함도 날아오는 주먹도 없는 곳이었죠. 집 안에는 묘하게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도진과 유리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으니까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하진이가 노래를 부르던 피자를 배달시켰죠. 하진이는 신이 나서 피자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제잘거렸습니다. 아저씨, 꼭 우리 아빠 같아요. 엄마랑 엄청 잘 어울려요. 그 천진난만한 한마디에 두 어른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유리는 황급히 눈을 피했고 도진은 멋쩍게 헛기침만 삼켰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면서도 한편으론 간질거리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진이 먼저 골아떨어졌습니다. 유리도 피곤한지 방으로 들어갔죠. 도진은 홀로 남아 뒷정리를 하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유리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유리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고맙지. 살아있어줘서. 도진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유리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유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유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20통. 문자 50개.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우, 그 끔찍한 이름. 반지하의 그 남자였습니다. 유리는 손을 떨며 급히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꺼졌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무언가를 느끼고 물었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별일 아니야. 괜찮아요. 유리가 다급하게 대답하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도진은 정리를 마치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깊은 밤, 옥탑방 아래 골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멀리 건물 사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밤안개련이 생각했죠. 옥탑방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서툴고 위태롭지만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도진에게는 낯설지만 따뜻한 일과가 생겼죠. 아침 7시 30분 하진을 깨워 학교까지 바래다 주는 일. 도진은 학교 정문 앞에 멈춰 서서 하진이 교문으로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 잿빛이던 도진의 세상에 처음으로 색깔이 입혀지는 순간이었죠. 도진은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걸 느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면 유리가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며칠이 지나자 유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빨래를 개고 좁은 방을 쓸고 닦고 말라 죽어가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유리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유리가 빗자루를 들고 옥탑방 계단을 쓸고 있었죠. 계단 모퉁이를 돌던 유리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 담배꽁초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개나 지식여져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도진은 담배를 피우지 않거든요. 건물 사람들조차 잘 오르내리지 않는 이 가파른 옥탑 계단에 누가 와서 담배를 피우고 간 걸까요? 필터가 신경질적으로 눌린 자국. 유리의 가슴 속에 불길한 이름 석자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우. 유리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누가 지나가다 버린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내려앉은 돌덩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진은 좁은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죠. 하진에게 해줬던 그 수제비였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도진은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을 이 따뜻한 국물에라도 담고 싶다고요. 한참을 끓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먹어. 도진이 무뚝뚝하게 권했습니다. 유리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엄마음을 녹였죠. 맛있다. 당신이 한 음식은 라면 말고는 처음이네. 유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작게 웃었습니다. 9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요리라곤 할 줄 몰라 매일 라면만 끓여주던 도진의 서툰 정성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왜? 입맛에 안 맞아? 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맛있어서 그래. 정말 맛있어서. 유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진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지고 식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와, 오늘도 수제비다. 세 사람은 작은 상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좁아터진 방이었지만 온기만큼은 그 어느 대저택 부럽지 않았죠. 하진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제잘거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하진이 최고네. 유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자 하진이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순간 젓가락질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두 어른은 당황해 서로의 눈을 피했고 도진은 묵묵히 국물만 들이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줘서. 유리는 차마 도진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도진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도진의 등 뒤로 유리가 하진을 씻기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그래서 더 사무치게 그리웠던 평온함. 도진은 이 평화가 영원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진은 거실 구석 찬바람 드는 곳에 누웠고 유리와 하진은 방에서 잠을 청했죠.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엄마, 엄마. 하진이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하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유리가 안아줘도 진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도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아저씨 여기 있어. 낮고 단단한 목소리. 도진의 큰 손이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하진이 그제야 눈을 뜨고 도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응. 여기 있어. 아저씨는 어디 안 가죠? 우리 지켜줄 거죠? 공포에 질린 아이의 물음. 도진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응. 안 가. 절대로 안 가. 약속해. 그 말에 하진은 안심한 듯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진은 아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한참을 곁에 머물렀습니다. 유리가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죠. 고마워. 도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누웠지만 도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죠. 도진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아주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날카롭게 뺨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문 앞, 방금 내린 눈 위. 선명하게 찍힌 남자의 큰 운동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좀 전까지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다 사라진 겁니다. 담배꽁초 그리고 발자국. 놈이 왔습니다. 서진우가 턱 밑까지 쫓아와 있었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문을 소리 없이 닫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작은 일상이 쌓이고 있었지만 그 평화 뒤로 검은 그림자가 이미 도진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흐르고 유리는 이제 몰라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게 되었죠.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유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오늘 우리 밖에 좀 나갈까요? 도진과 하진이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요? 엄마, 우리 진짜 나가요? 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방방 뛰며 소리쳤습니다. 응.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집에만 있기 너무 아깝잖아. 유리가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보는 그늘 없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도진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가자. 세 사람은 오랜만에 옷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하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죠. 어디 가요? 공원? 아니면 바다? 동물원 어때? 도진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와, 동물원이요? 대박. 하진이 하늘을 찌를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동물원은 주말이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세 사람도 인파에 섞여 천천히 걸으며 동물들을 구경했습니다. 호랑이 우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우와, 호랑이다. 진짜 크다. 하진이 유리창에 딱 붙어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진을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근데 호랑이랑 아저씨랑 좀 닮았어요. 뭐가? 도진이 눈썹을 꿈틀하며 물었습니다. 눈빛이요.
이렇게 찌릿 하고 무섭게 보는 거. 하진이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 흉내를 내자 유리가 참지 못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의 입꼬리도 실룩거리며 살짝 올라갔죠. 우와, 저기 봐요. 호랑이 가족이에요. 엄마 호랑이, 아빠 호랑이, 그리고 아기 호랑이. 하진이 우리 안에서 엉겨붙어 노는 호랑이들을 가리키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하는 듯한 아이의 말에 도진과 유리의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진의 시선 끝에 이질적인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멀리 나무 뒤편 검은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남자.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세 사람을 향해 렌즈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저놈, 그냥 관광객이 아니다. 하진아, 엄마랑 잠깐 여기 있어. 도진이 낮고 빠르게 말하고는 남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도진이 다가오는 기색을 느끼자마자 뱀처럼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도진이 속도를 높여 뒤쫓았습니다. 어깨로 사람들을 밀치며 맹수처럼 파고들었지만 주말 동물원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주변을 샅샅이 훑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빈손으로 유리와 하진에게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리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 같아서. 잘못 봤나 봐. 도진이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모처럼의 외출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유리를 다시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유리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도진의 굳은 표정 뒤에 감춰진 섬뜩한 기류를. 가슴 한구석이 다시 무겁게 짓눌려 왔습니다. 동물원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유리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들렀다 가요.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성당 안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형형색색의 빛으로 바닥을 수놓고 있었죠. 유리는 고해소로 들어갔고 도진과 하진은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고해소 안. 유리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격자무늬 창을 넘어 흘러나왔죠. 그 사람을 도진 씨를 너무 쉽게 포기했던 죄. 그리고 내 아이 하진이를 지옥 같은 곳에서 키운 죄. 유리는 오열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요. 제발 용기를 주세요.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9년 묵은 응어리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도진도 성당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비는 듯 그는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리가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마트 들러서 장 좀 보고 갈까요? 저녁 해먹게. 좋아요. 마트 가요. 하진이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마트는 주말 저녁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죠. 유리가 카트를 밀고 하진이 그 옆에 딱 붙어 걸었습니다. 도진은 묵묵히 그 뒤를 호위하듯 따랐습니다. 싱싱한 상추, 빨간 토마토, 사과를 담았습니다. 과자 코너에서 하진의 눈이 반짝였죠. 엄마, 이거 사도 돼요? 그래, 하나 담아. 유리가 웃으며 허락하자 하진이 신나서 과자를 카트에 넣었습니다. 빵 코너를 지날 때였습니다. 하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엄마, 식빵이랑 딸기잼 사도 돼요? 식빵? 그래. 뭐 해 먹으려고? 비밀이에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하진이 씩 웃으며 식빵과 딸기잼, 그리고 우유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 점원이 바코드를 찍으며 하진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꼬마 아가씨는 엄마 아빠 좋은 점만 쏙 빼닮아서 너무 예쁘네요.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리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고 도진은 헛기침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진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아, 네, 감사합니다. 유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지쳐 털썩 주저앉았죠.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치? 유리가 피곤하지만 충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하진이가. 유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랑 아저씨는 그냥 앉아 계세요. 하진이 비장한 표정으로 식빵과 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진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식빵을 접시에 놓고 잼을 듬뿍 떠서 조심조심 발랐죠. 유리와 도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 작은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의 등이 대견하면서도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하진이 식탁에 접시 3개를 세팅했습니다. 다 됐어요. 엄마, 아저씨, 빨리 와서 드세요.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접시를 보는 순간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식빵 위에 딸기잼으로 그려진 삐뚤빼뚤한 하트 모양. 어떤 건 찌그러졌고 어떤 건 잼이 뭉쳐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하트였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 아니, 우리 모두 같이 먹어요. 하진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유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아이는 사랑을 잃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었습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죠. 달콤한 딸기잼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도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진짜요? 응.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 하진의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우유를 곁들여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한 반찬 하나 없는 식탁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노곤해진 하진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죠. 도진은 홀로 거실에 남아 어두워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유리의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유리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진우.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나 보네. 곧 보자, 우리. 유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가 다시 목을 조여왔습니다. 밖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위협은 이미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멀리 맞은편 건물 옥상 난간. 어둠 속에 숨은 누군가가 쌍안경으로 옥탑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담뱃불이 반딧불이처럼 깜빡거렸죠. 옥탑방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주변으로는 시린 어둠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이 밤. 하지만 그 평화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진은 물론 유리도 잠이 든 옥탑방. 도진은 거실 구석 이불 위에서 천장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말똥말똥했고 가슴은 납덩이를 삼킨 듯 답답했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도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상 난간에 팔을 기댔습니다.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후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담배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도진은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토해냈죠. 이번엔 더 길고 짙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유리, 하진, 그리고 자신. 이 기묘하고 위태로운 동거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가진 자신이 감히 이 두 사람 곁에 머물 자격이나 있는 걸까요? 9년 전 유리를 위해 떠났던 그 선택은 얼마나 비겁한 도망이었을까요? 도진은 시린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 밤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춤추듯 내려온 눈송이가 도진의 넓은 어깨 위에 쌓여갔죠. 도진은 무심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눈송이는 체온에 닿자마자 눈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끽! 등 뒤에서 낡은 철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담요를 들고 있었죠. 추운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유리가 조용히 다가와 도진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 내리는 밤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거릴 뿐이었죠. 유리도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흩어졌습니다. 춥다. 유리가 꽁꽁 언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불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볼 뿐이었죠. 침묵을 깬 건 유리였습니다. 그때 왜 떠났었어? 낮고 떨리는 목소리. 도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긴 한숨만 내쉬었죠. 대답 좀 해줘. 나 알 권리 있잖아. 유리가 재차 물었습니다. 이번엔 물기가 어린 조금 더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진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나 같은 놈 때문에 험한 인생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짧은 대답. 입김과 함께 흩어진 진심이었습니다. 유리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보내고 혼자 애 낳고 키우게 한 거야?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인 절규였죠. 도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하염없이 눈이 쌓여갔습니다. 마침내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몰랐어. 내가 멍청해서 알아봤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유리야. 도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내비친 감정의 균열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사무치는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유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유리가 말했습니다. 혼자 애 낳고 혼자 키우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고. 유리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방 안에 하진이 깰까봐 비명은 지르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도진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긴 한숨. 하얀 입김이 길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유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9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담았던 슬픔과 원망이 눈 녹듯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화끈거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한참 뒤 눈물을 닦아낸 유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이 우리 아이야.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내 피를 나눈 딸이라는 걸. 유리는 깊은 숨을 한번 고르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진이 당신 진짜 많이 닮았어.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똥꼬집 센 것도, 툭하면 입 꾹 다물고 참는 것도 다 당신 판박이야. 도진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비겁하게 도망친 그 시간 동안 유리는 홀로 자신을 닮은 아이를 지켜왔던 겁니다. 도진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차가운 손으로 유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9년 만에 처음 잡는 손. 유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죠. 차가운 손과 차가운 손이 맞닿아 천천히 서로의 온기로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눈 속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눈이 하얗게 쌓여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응어리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리가 물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책임질게. 내 목숨 걸고 끝까지.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확신에 찬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입김과 함께 뱉어낸 사내의 약속이었죠. 유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이 눈을 뜨자마자 창가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와, 눈이다. 엄마, 아저씨, 눈 왔어요.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공원 갈래? 도진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 사람은 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근처 호수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공원은 고요했고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이 펼쳐져 있었죠. 하진이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도진의 손을 꽉 잡았죠. 세 사람은 나란히 눈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맞지? 하진이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유리와 도진은 서로를 마주보며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 대신 두 어른은 아이의 작은 손을 더 힘주어 꼭 잡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작은 발자국, 중간 발자국, 그리고 큰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편, 멀리 벤치 뒤 나무 그늘에 누군가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에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남자.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세 사람의 뒷모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남자는 기분 나쁜 미소를 흘리며 천천히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뒤로 가장 짙은 어둠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잠시나마 이어졌습니다. 공원 소풍 이후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헐거워졌고 옥탑방에는 웃음소리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밑바닥에는 불안이라는 불씨가 여전히 타고 있었죠. 유리의 휴대폰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징징거렸습니다. 액정에 서진우라는 이름이 뜰 때마다 유리는 흠칫 놀라며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도진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유리가 불안해할까봐 애써 모른 척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하진이 가방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초콜릿 한 개와 꼬깃꼬깃 접힌 작은 쪽지. 유리가 다가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순간 유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저씨가 곧 데리러 올게. 붉은색 펜으로 삐뚤빼뚤하게 갈겨 쓴 소름 끼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내 가방에 넣었어? 유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점심시간 끝나고 책 꺼내려는데 들어있었어요.
하진도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도진이 유리의 손에서 쪽지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학교 주변을 살피고 CCTV 위치를 확인하러 갔죠.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학교 정문을 비추던 CCTV는 누군가 고의로 건드린 듯 엉뚱한 하늘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놈은 이미 도진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옥탑방 계단을 오르던 도진의 코끝에 역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담배 냄새였습니다. 도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냄새는 현관문 앞에서 가장 짙게 진동하고 있었죠. 문 앞 구석을 보니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여섯 개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문을 지켜보며 줄담배를 피웠다는 증거였습니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부엌에서 나온 유리의 얼굴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었죠. 밖에 담배꽁초가 있어. 누군가 왔다 갔어. 도진의 말에 유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하진이 나왔습니다. 그 냄새 그 아저씨 냄새 같아요. 하진이 공포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옛날 집에서도 이 냄새 자주 났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도진은 하진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아무도 못 들어와. 하지만 도진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 봉인해 두었던 폭력성이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이었습니다. 하진을 재운 뒤 유리와 도진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해줘. 서진우가 누구야? 도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술을 깨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 떠나보낸 후에 만난 사람이야.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하진이한테도 잘해줬고. 그런데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점점 변했어. 술 마시고 도박하고. 돈 떨어지면 나한테 손찌검했어. 유리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가녀린 팔에 남은 선명한 흉터들. 담뱃불에 지진 화상 자국, 시퍼런 멍 자국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날 찾고 있어. 돈 때문일 거야. 늘 그랬거든. 유리가 몸을 웅크리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금방 올게. 문 잠그고 있어. 도진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도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해둔 적 없는 하지만 머릿속에 각인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형님 접니다. 도진입니다. 오, 도진이? 이게 얼마만이냐? 살아있었냐? 전화기 너머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거 조직 시절 도진을 아껴주던 형님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만 찾아주십시오. 누구? 서진우. 이 바닥에서 도박장 전전하는 놈입니다. 서진우? 아, 그 양아치? 알지. 요즘 돈 빌리고 다니느라 혈안이던데. 왜? 위치 좀 알려주십시오. 급합니다. 알았다. 10분 내로 찍어줄게. 전화를 끄는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진은 옥탑 계단 아래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죠. 검은 패딩에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남자. 도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초반의 퀭한 눈, 지독한 술 냄새. 누구십니까? 도진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남자가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오, 드디어 나타나셨네.
당신이 그 유명한 조폭 나으리? 빈정거리는 말투. 유리랑 아주 깨볶으며 잘 살고 있나 보네. 하진이도 잘 크고 있고. 설마 하진이가 조폭놈 씨였던 건가? 서진우였습니다. 도진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지만 주머니 속 주먹은 부서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흔들며 깐족거렸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게 들어있어. 당신이 조직에서 칼질하던 거 다 나와.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조폭 주제에 애 아빠 행세.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애한테 다 까발릴 거야. 지 아빠가 사람 담그던 놈이라고. 도진이 한 걸음 바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경고한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 서진우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이 남자는 진짜라는 걸.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허세를 부리며 비웃었죠. 큰 소리치네. 근데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건달직 그만뒀다며. 소란 피우면 너만 손해일 텐데. 서진우가 침을 퇴뱉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곧 다시 올게. 그때는 유리랑 직접 단판 지을 거야. 기대해라. 그의 발자국 소리가 어둠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터질 듯한 주먹을 쥔 채로. 하늘에서 다시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눈이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곧 몰아칠 핏빛 폭풍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진은 학교가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유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하지만 도진을 위협하던 서진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만이 옥탑방을 감돌고 있었죠. 어느 날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유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유리 씨 맞으십니까? 여기 부산 동부경찰서입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신고하신 스토킹 및 협박 건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서진우 씨 맞으시죠? 유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정말인가요? 잡혔나요? 네. 불법 도박장 개장 및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죄질이 나빠서 당분간 사회 구경 못할 겁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가 끊기고 유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도감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도진이 다가와 떨고 있는 유리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유리는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하고 안전한 평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정들었던 옥탑방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진이 평생을 바쳐 모아둔 돈을 털어 도심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죠. 방 2개짜리 소박한 집이었지만 하루 종일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하진이 텅 빈 옥탑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아이가 아쉬운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이 하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그래. 여기가 우리의 시작이었지. 세 사람은 추억을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던 도중이었습니다. 도진이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쑥스러운 듯 유리에게 건넸죠. 자, 이거. 유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들어있었습니다. 9년 전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찍은 도진과 유리의 커플 사진.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 모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빈 액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도 채우자. 우리 셋이서. 도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리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일요일 오후. 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우리 소풍 가요. 진짜 가족 소풍이요. 세 사람은 성당 앞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곳이었죠. 하진이 콧노래를 부르며 돗자리를 폈습니다. 배낭에서 직접 챙겨온 간식들을 주섬주섬 꺼냈죠. 제가 다 준비했어요. 자, 앉으세요. 세 사람은 돗자리에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봄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와 뺨을 간지럽혔습니다. 하진은 양쪽 어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왼손엔 유리, 오른손엔 도진. 행복해요. 진짜 정말 많이요. 아이가 꿈을 꾸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진이 유리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유리도 도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죠. 도진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다해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맞는 거지?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꿈이었기에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리는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응, 맞아. 고마워, 도진 씨. 우리에게 와줘서. 그 말에 도진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하진이 잡은 두 손을 번쩍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야호!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아이의 맑고 환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붉은 석양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그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도진은 유리의 손을, 유리는 도진의 손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진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죠.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웠던 아픔의 시간들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이제 곧 봄이 올 겁니다. 아니, 세 사람에게는 이미 따뜻한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 그 첫 페이지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겨울 끝에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꽃다발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